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기획취재 1팀장을 맡고 있는 박수익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ESG 경영 이젠 필수다 메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ESG는 참 생소한 개념이었죠. 누구도 ESG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먼저 ESG를 연구하고 전파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ESG 활동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유엔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임대용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독자들을 위해서 유엔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약 30년 전에 금융기관과 유엔이 지속가능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현재 전 세계 500여 개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전문기관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책임 투자 원칙, 또 지속가능 보험 원칙, 책임 은행 원칙, 이 3대 지속가능 금융 원칙을 만든 기관이고요. 한국에서도 신한, KB하나, 또 우리, 농협, DGB 등 6개 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IBK 기업은행,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신한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 한국자산신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사회책임투자포럼,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앤파트너스 이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 줄여서 UNEP-FI라고도 하는데요. 2003년에 이 기관이 ESG 전용을 처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20년 전에는 재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비재무적인 측면 ESG라는 것을 주류 자본시장이 고려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5년 전에 저희가 UN 글로벌 컴팩트와 함께 책임 투자 원칙, 즉 PRI를 성공적으로 런칭시켜서 PRI 서명 기관이 무려 3,000개가 넘어가고요.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 운용 규모가 11경원이 넘어갑니다. ESG가 완전 주류화됐죠.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된 이후로 ESG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기후 리스크가 등장하면서부터죠. 기후변화는 물리적 피해도 경제적 손실로 화폐화가 되고 또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려고 해도 그 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재무적 손실로 연결됩니다. 즉 비재무적인 ESG가 이제 재무적인 기후 리스크의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기후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ESG가 본격적인 주류 자본주의의 어떤 전체로 확대가 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네요. 대표님께서는 세계적인 ESG 경영의 흐름, 트렌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실 텐데요. 요즘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ESG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ESG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후 리스크라는 것은 돈 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별 다른 문제 없이 경영을 한다면 매니지먼트 퀄리티, 경영 품질이 좋다. 이게 ESG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탄소 중립이란 주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것이냐, 돈 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로 ESG의 초점이 대거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회사이죠. 테슬라. 전기차와 관련된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여기서 생기는 탄소 배출권으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애플도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물론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를 100%로 쓰는 아리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 말고 아이폰 같은 제품 또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경제 비즈니스 생태계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ESG 경영이 매니지먼트 퀄리티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대전환 없이는 ESG 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에 필요한 니즈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Pain is gain.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입니다. ESG를 한다는 기업들이 사회 이 고통, 페인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에 동참하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낼 때 비로소 사랑받는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새에 각 기업들, 금융회사 그리고 투자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ESG 관련한 계획이나 자료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ESG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기업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00조 원을 쓴다고 해요. 또 유럽연합에서는 또 유럽 그린딜에 1,300조 원 이상을 쏜다고 합니다.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ESG 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몇 개나 될 건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로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민성 그리고 과감한 선택, 과감성이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또 다시 우리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과감한 ESG 비즈니스 또 과감한 탄소 중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장악하고 리드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번 주제는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산불과 같은 기후 현상이 우리 주변의 은행 또는 보험과 같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막연하게 느꼈던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SG 중에서 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가 재무적 요소로 인식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리스크이고요. 하나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할 때 생기는 이행 리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재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미 실질적인 리스크이고 또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IMF도 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400조 원을 넘어간다고 해요. 400조 원을 제가 GDP 기준으로 쭉 보니까 세계 한 30위권 국가의 GDP 규모입니다. 32, 31, 2위 정도의 필리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손실로 인해서 필리핀이 만들어 놓은 국내 총생산 1년분이 매년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 재앙이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GDP 순위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런 정도의 피해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개도국 또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폭우, 폭염, 또 가뭄, 산불 이 인간과 자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재난이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서는 보험사를 찾아가게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근데 불이 한 군데서 나면 상관이 없지만 넓은 지역에서 갑자기 불이 크게 나서 많은 공장 또는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제 보험 물건을 받은 보험회사가 있었다. 그럼 보험회사한테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을 당연히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실물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보험회사와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 없이 실물 경제가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 메커니즘을 이제 국제결제은행, 우리가 소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그린 스완이라는 표현을 써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하는 그린 스완은 기후변화 얘기라기보다는 금융 안정성 얘기예요. 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사실 기후재난보다는 금융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더 중요시하는 것은 소위 꼬리가 몸통을 들고 흔드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기후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나 금융 시스템이 어찌 보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예,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물리적 리스크 측면과 이행 리스크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행 리스크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에 참여한 은행과 기관 투자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석탄 발전소 같은 곳에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축소할 겁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는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석탄 발전소에서 원리금 상환에 쓸 돈을 탄소 배출권 사는데 더 쓰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겁니다. 소위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CR 1.1이라고 우리가 불문율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준이 깨집니다. 그럼 바로 이 발전소는 좌초 자산이 될 겁니다. 좌초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좌초 자산이라고 하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 입장에서는 좌초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실이 커지게 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후순위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가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를 주선했던 증권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리스크가 단순히 홍수나 가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이러한 금융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서 써야 하는 기업들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겠네요. 네, 제가 석탄 발전소를 사례로 들어서 그렇지 화석연료 기반의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철강, 발전,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항공 등 다양하죠. LNG도 있어요. 이름이 천연가스여서 그렇지 화석연료입니다. 예.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점점 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죠. 다배출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블랙락에선 투자 철회를 하겠다고 명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또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이 왜 등장하고 왜 필요한 건가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금융기관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한금융그룹이 제로 카본 드라이브 또 KB금융그룹이 넷제로 스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대출 또 주식 투자, 회사채 투자,
인수,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서 금융을 제공받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것은 그냥 CO2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회사가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기업의 이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를 정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금융기관은 리스크 전문가니까요. 이미 화폐화되고 있는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떻게 사회자님께서는 그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돈을 맡긴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하겠죠. 그런데요,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겠다. 예,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여낼 때 그 성과를 금융기관이 같이 누리겠다. 그게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중립인데요. 소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적극적으로 녹색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실감 나는 그런 좀 상황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대표님에게 ESG란 무엇인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SG는 기업의 미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에 있어서 이 미션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ESG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UN 환경계의 금융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임대웅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두 번의 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